안녕하세요. 책을 정리해드린 남자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인간과 기계에 대한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2020년 현재 대형 서점을 가게 되면은 흥미로운 섹션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딥러닝과 빅데이터 관련입니다. 약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딥러닝,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통계의 하나의 필라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제한되는 유튜브 비디오 클립, 넷플릭스 등등 다양한 것에 이미 이러한 딥러닝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찾게 된 책이 이 김대식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워서 후반부가 이제 더욱더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다양한 챕터가 나오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책을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줄거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의 탄생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로부터 다양한 그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에 이르러서 이 이진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세상을 1과 0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나드 접근법, 즉 사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쪼개보는 거죠. 쪼개서 궁극의 어떤 물질까지 접근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미분법을 낳기도 합니다. 그 이후 조지 불과 고트로브 프레게는 이진법에다가 몇 가지 논리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and, or, nor 등등의 논리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논리들을 체계화시킨 것은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은 이 암호를 통해서 이 대서양을 넘나드는 배들을 격추시키고 있었습니다. 계속 연합군은 당하기만 했었는데 이러한 암호를 풀 능력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 해군 사령부에서는 여러 명의 천재들을 고용을 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앨런 튜링은 앞서 말씀드린 이진법과 논리 연산자의 접목을 통해서 컴퓨터라는 기계, 컴퓨팅을 하는 기계를 드디어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의 어떤 발전 외에 폰 노이먼은 컴퓨팅을 하는 어떤 기기와 그 다음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분류화시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컴퓨팅을 하는 기계의 논리, 그 다음에 연산, 기억 장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딥러닝의 탄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탄생은 최근에 일어났던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1957년 프랭크 로젠블라트에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제안되게 됩니다. 딥러닝의 일종인데요. 근데 깊이 있는 딥러닝이 아니라 단층 구조의 해석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딥러닝은 이미 1950년대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딥러닝은 크게 세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접근,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머신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강아지란 것은 털이 복슬복슬하게 있고 다리가 4개고 눈이 2개고 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 기계가 고양이도 털이 있고 발이 4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동물들도 포유류 동물들도 발이 4개 있고 털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죠. 두 번째는 머신 자체가 인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강아지를 알아가는
방법이 조금 모호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계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저는 제가 요새 쓰고 있는 구글의 사진첩 혹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SNS의 페이스북 혹은 뭐 인별그램 거기에 나타나는 태깅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구글 포토에서 제 아들을 한번 이렇게 태깅을 한번 했었어요. 저 얼굴이 나왔을 때 그 이름을 한번 태깅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 이름만 써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제 얼굴이 나왔던 것들이 다양하게 소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노우보딩을 좋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스노우보드를 좋아하면 스노우보드 딱 치기만 해도 그러면 제가 스노우보드 타는 장면들이 그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노우보드라는 캐릭터가 머신에 가르쳐 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하고 인간이 가르쳐 주고, 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것들을 동시에 한 방법이 어떤 구글 포트의 대표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그 머신러닝의 어떤 기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히스토리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데비드 하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책의 중반에 나오게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정도 이 사람에 의해서 제안된 어떤 장치 혹은 딥러닝 방법이 네이처 커버에 다음과 같이 실리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죠? 여기 네이처 커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벽돌깨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오락실에서 하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벽돌들이 있고 밑에 하나의 그 단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놓치면 지는 거고, 공이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벽돌을 다 부수면은 그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에 이러한 단순한 어떤 하는 법이랄까요? 메서드를 입력을 시킨 다음에 이 벽돌 깨기를 이 컴퓨터가 알아서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죠. 대략 한 뭐 20게임, 30게임은 벽돌 깨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초보 수준의 뭐 사람이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번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벽돌 깨기에서 공을 막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고수 정도의 벽돌 깨기를 이런 인공지능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뭐 2015년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로 실릴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그 이후 세 번째 단계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 머신이 한 일은 벽돌의 어떤 한 부분만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벽돌의 한 부분만 공략한다는 것은 거기 취약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브릭을 다 격파를 합니다. 한 줄만요. 그러면 거기에 공란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볼은 뒤로 가고요. 뒤에서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시키는 것입니다. 머신이 그 스스로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머신이 그 스스로 게임을 클리어하는 방법을 창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미스 하스미스가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 나온 것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바로 이세돌과 자웅을 이제 겨루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체스 챔피언과는 어떤 단판을 지게 돼요. 이미 체스 챔피언은 이기고 난 이후였고요. 근데 바둑과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체스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세돌과의 경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알파고가 대략 한 3대2 정도 혹은 2대3 정도가 아닐까 했는데 뭐 4대1로 알파고가 이기게 됐죠.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따로 한번 봤었는데 매우 신비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게임에서인가요? 알파고가 매우 흥미로운 곳에 이 바둑돌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이세돌 선수가 1승을 해서 그것조차 굉장히 아주 어떤 뭐 인류의 승리, 인간의 승리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알파고가 스스로 엄청나게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을 뭐 반증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부, 제가 정리한 2부 딥러닝의
뭐 탄생 그리고 현재를 마무리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하게 되죠. 과연 딥러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저자가 풀이하는 부분은 딥러닝은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자동차 분야였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된다는 것이고요. 무인 자동차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가 끊임없이 축적이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시죠. 그동안 이 자동차는 운전 혹은 승객 개념에서 활용됐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자동차는 이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엔터테인먼트 기술이 강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수송 개념뿐 아니라요.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뭔가를 즐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이 많은 자동차들이 단지 주차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앞으로 이 공유 자동차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에 의하면 크게 인공지능을 강한 수준과 약한 수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기계 자체가 스스로 정보를 섭취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약한 수준은 인간의 교육에 의해서 인간의 인풋이 좌우하는 것이 뭐 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다 보면은 우리 인류 스스로가 지구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예스와 노로 기계 자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플라스틱의 발생, 그 다음에 CO2 에미션, 그 다음에 오존 침박에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머신 러닝에 의해서 인류는 지금 지구를 안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 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뭐 기계가 좀 더 소름 돋는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 지구에 필요 없는 존재라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일은 뭐 수년 내에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언젠가는 발생될 수 있는 뭐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 글 인간과 기계 큰 줄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은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술이 급격하게 개발될수록 윤리적 그 가치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지 뭐 선함, 뭐 착함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분명히 윤리적 갈등점이 필요하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딥러닝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노동 가치의 어떤 전환인데요. 컴퓨터는 책에서도 나타났는데 2차 대전 당시 그 암호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에서. 근데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던 계산원을 컴퓨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컴퓨터는 그 기계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완전히 변함을 의미했는데, 이런 4차 산업에 가속하는 노동시장을 또 한 번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갈지 혹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얼마든지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요거는 뭐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들었던 정보인데요. 딥러닝,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전공을 했거나 어떤 전문가분들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분들을 찾는데 굉장히 고심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분야가 그만큼 뜨겁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뭐 CNN이나 어떤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던 내용인데, 농구나 축구에서도 이런 딥러닝 빅데이터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등등은 그런 스포츠 플레이어 구단의 어떤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미 벌써 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븐 스포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딥러닝을 완전히 다 알게 됐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 가볍게 읽어봤다, 이 정도는, 뭐 흥미를 유발한다,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미스 하서비스는 그 캠브리지에서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UCL에서 내과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공통점은 이 저자인 김대식 교수님도 뇌과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상을 진보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책을 정리해드린 남자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